낡은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앞에 던지신 건요. 추석 아침, 거실에 모인 20명 넘는 친척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는 1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걸어주시며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칭찬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지연아, 너는 이거나 신고 다녀. 헝거지만 아직 쓸만하니까. 시아병 발효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번졌어요. 큰형님은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내려다보셨고 둘째 형님은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는 척하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밑창이 닳고 끈이해진 누가 봐도 버려야 할 신발이었어요. 7년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시아버지를 밤낮 없이 간병했던 제가 받은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뒤에서 친척 한 분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눈물이 쏟아지기 전에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뒤집어 봤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반신불수인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7년 동안 무엇을 지켜보고 계셨는지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37살 워킹맘이에요. 남편 한민호와 결혼한 지 12년째인데 7년 전부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뇌졸중이래.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약사로 일하다 보니 뇌졸중 환자들의 약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재활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간병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자기야, 형님들은 뭐래? 큰형이 중국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온대. 둘째 형은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 준비한다고 시간이 없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짐이 결국 우리한테 넘어올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열흘 후 수원 본가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영통구 쪽에 있는 30년 된 빌라였는데 좁은 거실에 큰아주버님 부부와 둘째 아주버님 부부가 먼저 와 계셨어요. 동서 왔어? 큰형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반가움은 없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투였죠.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왼쪽 마비가 심해. 재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한다더라. 큰아주버님이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모실 건지 정해야지. 누가 모실 건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들, 요양병원은 어때요? 전문 재활시설이 있는 곳으로. 하지만 큰아주버님이 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요양병원은 안 돼. 아버지가 거기 가시면 금방 의욕을 잃으실 거야. 집에서 모셔야 해. 그럼 돌아가면서 모시는 건요? 한 달씩 번갈아서. 우리 집은 안 돼. 둘째 아주버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가 셋인데 방이 부족해. 학원비만 해도 매달 300이 넘는데 아버지까지 모시면 공간도 없고. 그때 큰형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약사잖아. 약 관리도 해야 하고 재활 스케줄도 짜야 하는데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한테 제일 좋지 않을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약사니까 당연히 내가 모셔야 한다는 압박이었어요. 큰형님, 저도 약국 운영하면서 애 둘 키우는데요. 그래도 의학 지식이 있으니까 훨씬 낫잖아. 우리는 약 이름도 모르는데 둘째 형님까지 가세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동선의 집이 제일 넓기도 하고 병원도 가까우니까 큰형님의 한마디의 회의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연아, 형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 그래도 우리만 떠안는 건 불공평하잖아. 아버지 모시는 게 떠안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시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형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 한 통씩만 걸어오셨죠. 재수씨, 아버지 잘 부탁해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난 뒤 제 일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기저귀 갈고 아침 식사 챙기고 약 드리고 약국 출근하고 점심에 잠깐 빠져나와 재활병원 데려다 드리고 다시 약국 돌아가고 퇴근하면 또 저녁 식사에 목욕에 취침 준비까지. 밤에는 혹시 넘어지실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느 날 재활병원 복도에서 형님들을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 정기검진 날이었는데 갑자기 오신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큰아주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왼쪽 팔은 거의 못 쓰시고 언어 재활도 더 필요하대요. 재활 치료비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형님들이 조금씩 재활 치료? 그거 효과는 있어?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둘째 아주버님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병원비, 약값, 기저귀, 재활치료비 합쳐서 250만 원. 그렇게 많이? 큰형님이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동서가 약사니까 약값은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아? 약값 절약이요? 처방전대로 나오는 건데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좀 알아보라고. 싼 약으로 바꾸든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자 약을 임의로 바꾸라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나저나 아버지 부동산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큰아주버님이 재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본가 빌라 시세가 좀 올랐다던데. 형님, 지금 아버지 건강 얘기하는 중인데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갑자기 뭔 일 생기면 복잡해지잖아. 형님들은 그렇게 재산 얘기만 하시다가 아버지 병실에는 들르지도 않고 주차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말씀을 잘 못하셨지만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던 게 기억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시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시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셨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했어요. 형님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석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명절에만 오셨어요. 그런데 SNS에서는 달랐습니다. 큰형님은 명절 때마다 시아버지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올리셨어요. 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샵 효자, 샵 가족사랑. 그 사진을 찍고 15분 뒤에 거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계셨다는 건 아무도 몰랐죠.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에 두세 번 오시면서 올 때마다 시아버지와 셀카를 찍고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시고 있다고요? 우리라니. 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간병 5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새벽 3시 시아버지가 호흡곤란을 일으키셨어요. 급히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폐에 물이 차셨대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형님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여보세요, 큰아주버님.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폐에 물이 차셔서 위험하대요. 지금? 새벽인데 심각해? 네, 중환자실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아침에 갈게. 지금은 좀 그래. 둘째, 아주버님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가볼게. 전화 끊고 나서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시아버지가 오늘 밤 돌아가시면 형님들은 아침에 와서 뭐라고 하실까? 아마 울면서 SNS에 올리시겠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과 함께요.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형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함께요. 아버지 어때요? 중환자실이요.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와? 둘째, 아주버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중환자실이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50만 원?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 형님, 지금 아버지 상태가 위급한데 돈 계산부터 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 차갑게 쳐다보셨어요. 동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그리고 또 시작됐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통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큰아주버님이 재산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몰라.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몰라?
혹시 도장이라도 맡아놓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시는 건데 반신불수인 사람이 어떻게 직접 관리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의심만 커질 게 뻔했으니까요. 형님들은 중환자실 면회도 5분 하시고는 나가셨어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재수 씨, 아버지 퇴원하시면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분쟁이 없으니까. 그러시고는 주차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셨던 시간은 총 40분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 로비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핸드폰에 카드 결제 문자가 왔어요. 중환자실 선납금 800만 원. 저는 메모장을 열어 금액을 적었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 그리고 영수증을 사진 찍어 폴더에 저장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한 게요. 직감이 있었어요. 이 기록들이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시아버지가 퇴원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일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혹한 나날이었죠.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지셨어요. 걸으실 수 없게 되셨고 말씀도 더 어눌해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어요. 저는 약국 운영 시간을 줄였습니다. 오전만 열고 오후에는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수입이 반으로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형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큰아주버님은 무역회사를 키우시며 해외 출장을 다니셨고, 둘째 아주버님은 프랜차이즈 매장 3개를 운영하시며 돈을 벌고 계셨습니다. 큰형님은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시고, 둘째 형님은 제주도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셨어요.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안 내시면서요. 7년째 되던 해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큰아주버님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추석에 본가로 모이자. 친척들도 불렀어. 오랜만에 대가족 모임하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 때만 나타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에만 효자효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추석 아침 본가에 도착하니 형님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큰형님은 새로 산 것 같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계셨고, 둘째 형님은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아버님,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큰형님이 시아버지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옆에서 핸드폰으로 영상까지 찍고 계셨어요. 10분이 지나자 형님들은 거식, 동서, 차례상은 차렸어? 큰형님이 물으셨어요. 당연히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거였죠.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거실에서 형님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빌라 시세가 많이 올랐대. 요즘 영통구가 개발되면서. 그래? 얼마나? 7억은 넘을걸. 거기다가 아버지 적금도 있을 텐데 빨리 정리해야 해.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 또 재산 얘기였습니다. 추석에 차례상 차려놓고 점심 식사 후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빛이 또렷하셨어요. 평소에 흐릿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눌하지만 또렷했어요. 20명 넘는 친척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앞으로 나와 두 분이 앞으로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옆에 놓아둔 상자 2개를 꺼내셨습니다. 너희들 고생 많았다. 효부들이야. 상자를 열자 금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묵직하고 화려한 100만 원은 될 법한 금목걸이였어요. 아버님, 이런 걸 어떻게 해? 큰형님이 겸손한 척 하셨지만 이미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효부들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친척들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효부들은 다르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7년 동안 시아버지를 돌본 건 저인데 금목걸이를 받는 건 명절에만 잠깐 들르시는 형님들이었어요. 지연아, 너도 나와.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가 제게 건네신 건 낡은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신발장에 있던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신으시던 운동화요. 닳고 해진 게 쓰레기나 다름없었어요. 이거 아직 쓸만하니까 가져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웃음을 참지 못하셨고, 둘째 형님은 입을 가리며 킥킥거리셨어요. 아버님, 제가 뭘. 잔말 말고 가져가.
며느리 주제에 욕심 부리지 말고 2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정, 조소, 외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운동화를 집어들었어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현관으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병원비를 내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텨온 7년. 그 대가가 낡은 운동화라니.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먼저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거실 구석에 던져놨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렸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7년을 바쳤는데 나는 사람도 아닌 건가?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낡은 운동화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구석에 던져둔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버려야지 생각하며 집어들었는데 뭔가 묵직했습니다. 운동화 안에 손을 넣었어요.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접힌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운동화 밑창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진 USB 하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시 동탄 신축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시아버지 명의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 세 채요. 두 번째는 수원역 근처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 1층 상가 2칸, 시가 8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예금 통장 4개, 각각 1억 원씩 들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왼손으로 힘겹게 쓰신 것 같은 삐뚤삐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지연아, 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미안하고 고맙다. 나는 뇌졸중이 맞지만 3년 전부터 재활치료 효과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회복됐다. 하지만 일부러 더 아픈 척했다. 그래야 진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며느리는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렸지. 15분 있다가 거실에서 핸드폰만 했어. 둘째 며느리도 똑같았고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내면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만 물어봤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새벽에 내 기저귀 갈아주고 재활운동 도와주고 약값 내 돈으로 내고 아무도 안 볼 때도 내 손 잡아줬지. 오늘 추석에 낡은 운동화를 던진 건 마지막 시험이었다. 친척들 앞에서 모욕당해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돌봐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너는 운동화를 들고 나갔다. 울면서도 들고 나갔어. 그게 답이었다. 이 안에 든 재산은 전부 네 거야. 동탄 아파트 3채, 수원 상가, 예금 4억, 법무사한테 이미 서류를 맡겨뒀다. 형님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그 사람들은 내 돈만 원했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진짜 내 가족은 너뿐이었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회복된 부분을 일부러 숨기셨다는 것, 7년 동안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저를 시험하셨다는 것.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울어? 뭐야 그게? 저는 서류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넘기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야? 동탄 아파트 3채면 수원 상가까지 합치면 한 20억은 되지 않아? 남편은 편지를 읽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아픈 척 하셨다고? 7년 동안? 여보, 미안해. 내가 형들 눈치만 보고 네 편을 안 들어줘서.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안방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계셨는데 평소보다 자세가 훨씬 반듯하셨습니다. 왼손도 조금씩 움직이고 계셨어요. 지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다. 나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재활 치료 효과가 있었거든. 하지만 숨겼다. 이유는 하나야. 내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큰 며느리는 추석 때 10분 있다가 갔지. 사진만 3장 찍고. 둘째, 며느리는 내 통장 잔액을 물어봤어. 내 병실에서. 하지만 지연이 너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너는 내 손을 잡고 울었어. 새벽 3시에 내 기저귀를 갈면서도 짜증 한 번 안 냈어.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래서 결정했다. 내 재산은 전부 지연이한테 준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내가 의사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증도 받았고 법무사한테 모든 서류를 맡겨놨다. 오늘 추석에 낡은 운동화를 던진 건 그게 마지막 확인이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딸아. 영상이 끝나고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가에서 편안히 주무시다가 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형님들은 장례식장에서 통곡하셨어요. 큰아주버님은 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우시는 모습을 누군가 사진 찍었고 그게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님들이 울고 있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상속 걱정 때문이라는 걸. 장례 둘째 날 밤 빈수 앞 복도에서 형님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빌라랑 적금 합치면 한 10억은 될 거야. 삼형제 나누면 3억씩이네. 근데 동서가 같이 살면서 아버지 돈 빼돌린 건 아니겠지? 확인해 봐야 해. 장례 끝나면 바로 변호사 만나자. 빈소 앞에서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재산 계산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본가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변호사를 데리고 오셨어요. 자, 아버지 유산 정리를 시작하죠. 법적으로 삼형제 균등 분배가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재수 씨, 아버지 통장이랑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또 모른다고? 7년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큰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추석에 아버님이 주신 운동화? 그 안에 뭐가 들었어? 둘째 형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운동화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지분증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이게 뭐야? 큰아주버님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동탄 아파트 세 채, 수원 상가. 이게 전부 재수 씨 이름으로 돼 있어?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생전 증여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직접 이수진님께 증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지연이요? 아, 네. 이지연님, 공증까지 돼 있네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뇌졸중이었잖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거야. 이건 무효야. 둘째, 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의사 능력 판정서입니다. 증여 당시 아버님이 정신이 또렷하셨다는 전문의 소견서예요. 그리고 공증인 앞에서 직접 증여 의사를 밝히셨어요. 이건 6개월 전 날짜잖아. 우리는 이런 거 전혀 몰랐어. 큰형님이 따지셨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만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USB를 꺼냈어요. 아버님이 직접 녹화하신 영상도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나는 정신이 또렷하다. 이 영상은 내 진짜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내 재산은 막내 며느리 이지연에게 전부 증여한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갔다.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냈다. 하지만 지연이는 달랐다. 7년 동안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작이야. 재수 씨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만든 거야. 큰형님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남동생 한정수 작은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작은 아버지? 왜 여기에? 형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왔다. 작은 아버지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형이 7년 동안 기록한 거야. 진실 기록이라고 이름 붙여뒀더라. 파일을 여시자 여러 서류가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은행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7년 동안 큰형이랑 둘째는 아버지한테 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어. 큰형은 총 5천만 원, 둘째는 4천만 원. 근데 병원비나 재활치료비는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지. 그건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둘째, 아주버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작은아버지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이건 뭐냐? 큰 며느리가 올린 하와이 여행 사진, 둘째 며느리가 올린 명품 쇼핑 인증, 형이 전부 캡처해뒀어.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던 그 주에 큰 며느리는 하와이에서 서핑하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청담동에서 가방 사고 있었어. 이건 사생활이야.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사생활? 아버지, 병원비 한 푼 안 내면서 해외여행 가는 게 사생활이야? 작은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서류는 제가 7년 동안 지출한 간병비용 총정리였습니다. 병원비, 약값, 재활치료비, 기저귀, 영양제, 간병용품. 지연이가 7년 동안 자비로 쓴 돈이 1억 2천만 원이야. 영수증 전부 여기 있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 거야. 작은아버지가 마지막 파일을 재생하셨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어차피 막내가 모시는 거잖아. 병원비도 막내가 내야지. 우리는 재산만 확실히 챙기면 돼. 아버지 재활치료? 돈 아까워. 어차피 나을 것도 아닌데 동서가 약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상속목만 챙기면 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형님들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빈소 앞 복도에서요.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큰아주버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형이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해뒀어. 7년 동안 형님들이 올 때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녹음돼 있어. 작은아버지는 또 다른 녹취 파일을 재생하셨어요. 아버지 빌라 시세가 올랐다니까 빨리 팔아야 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명예 이전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동서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처리하자. 이건 형님들이 지난 설날에 본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시아버지가 안방에 누워 계실 때요.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한 선생님의 증여 결정은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게다가 이지연 씨가 지출한 1억 2천만 원은 우선 변제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송 걸 거야.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우리한테도 법적 권리가 있다고 큰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형이 그것도 대비해뒀어. 여기 법무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있어.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지연이가 7년간 부담한 간병비 1억 2천만 원과 기여분을 공제하면 너희 몫은 거의 남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아버지한테 받아간 9천만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부모 재산만 받아간 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거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큰형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둘째 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 작은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큰아들, 둘째에게 너희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 돈을 사랑했을 뿐이다. 지연이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마땅한 결과다. 아버지가 큰형님이 편지를 읽더니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불공평? 7년 동안 아버지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본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형님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조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 취하하셨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변호사가 통보했거든요. 소송이 끝난 후 형님들의 SNS 효도 인증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사진 찍고 15분 만에 간 것, 병원비 한 푼 안 낸 것, 빈소에서 재산 계산한 것까지 전부요.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효도는 SNS에서만 한 거였구나. 지연이한테 사과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형님들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셨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받은 날, 동탄 아파트 세 채, 수원 상가, 예금 4억,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총 2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어르신 돌봄 센터를 열고 싶어. 나처럼 혼자서 간병하느라 지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 약국 운영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7년 동안 간병하면서 느낀 것도 많잖아.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동탄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했어요. 수원 영통구에 소규모 주간 보호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든든한 손이라고 지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기억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센터 오픈날, 작은아버지가 화분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연아, 형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작은아버지, 고마워요. 작은아버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7년을 버텼잖아. 기록하고 참고 견뎌냈잖아. 그게 다 내 힘이야. 센터 입구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주신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그 옆에 명패를 달았습니다. 진짜 돌봄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계속됩니다. 센터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운동화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 인생을 바꿔준 운동화예요. 어느 날 센터에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재수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분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만함이 사라지고 어색함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차를 내드렸습니다. 재수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7년 동안 아버지를 너한테만 맡기고 돈은 안 내면서 재산만 탐냈지. 변명할 여지가 없어. 큰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둘째 아주버님도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재산 계산했던 것도,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통장부터 찾았던 것도 다 부끄러워. 후회하고 있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버님들,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아버님 산소에 가세요. 아버님 앞에서 7년 동안 뭘 하셨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두 분은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 당당하게 말한 거. 그날 밤 센터 문을 닫고 벽에 걸린 운동화를 바라봤습니다. 닳고 해지고 끈이 풀린 운동화. 하지만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명절에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 3시에 기저귀를 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록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저는 운동화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덕분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추석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바람은 차갑고 서러웠지만 지금의 바람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남편과 함께 센터를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유산을 가슴에 안고요. 낡은 운동화는 센터에 영원히 걸려 있을 겁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요. 진짜 돌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요.